체코 원전 사업의 최적의 파트너는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라카 원전 건설에서 지켜진 on time, on budget 약속은 체코에서도 똑같이 지켜질 것입니다. 네, 방금 보신 저 협약식이 체결된 장소, 두산의 체코 현지 공장 스코다 파워입니다. 자, 어떤 공장이죠? 두산 스코다 파워. 네. 두산 그룹이 인수한 우리나라 기업이에요. 15년 됐죠? 예, 소유권은 이제 두산한테 있으니까. 네. 그런데 원래 체코에 있던 스코다 파워라는 기업은 말씀하신 대로 15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설립이 1869년이네요. 네, 체코 굴지의 제조업 공장입니다. 19세기에. 예. 이 체코라는 나라가 원래부터 이 중공업 지역이었고, 네.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 기계공업 쪽이 발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소련의 영향력 하에 사회주의 국가를 할 때도 체코와 동독이 소련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전략적인 국가였어요. 중기계의 생산. 중기계, 예. 예, 무기 생산의 기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전통이 있어서 지금 체코도 유럽 국가들 중에서는 기계 산업, 기계공업이 굉장히 수준이 높은 나라거든요. 이제 이런 원래 150년 동안 150년의 역사를 지녔던 그런 이 기계 스코다 파워 기업을 두산이 15년 전에 인수하면서 네. 두산은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 있는 원전 생산 기술을 갖고 있잖아요. 특히 터빈 분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산 스코다 파워는 그 원전에 들어가는 증기 터빈으로는 세계 최고의 그 실력을 자랑하는 회사로 큰 겁니다. 네. 바로 그 회사에 가서 MOU를 맺은 거죠. 예. 자, 그런 역사가 있는 공장에서 이 협약식이 체결됐습니다. 두산 스코다 파워는 체코의 국민 기업으로 통합니다. 뭐 우리로 말하면 포스코쯤 될까요? 두산 그룹에 인수된 뒤에 15년간 많은 성장과 도약을 했습니다. 또 앞으로 유럽의 이른바 무탄소 발전의 전초기지가 될 거라는 얘기가 있는데,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무탄소 기업이요. 이게 사실은 이제 기후변화 때문에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는데, 이 기후변화의 주범이 이산화탄소고, 그러니까 탄소 배출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거의 무에 가깝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가 지금 협약을 체결해서 무탄소 산업으로 전환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이제 그 과정에서 사실은 이 탄소를 제일 많이 배출하는 업종 중에 하나가 발전 에너지 분야거든요. 이 석유화 연료를 떼니까, 화석 연료를 떼니까. 터빈을 돌려야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의 화력 발전을 대체하기 위해서 풍력이나 조력이나 뭐 태양광이나 수많은 이 대체 에너지가 시도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산업화되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 인류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의 절대량을 충족하기에는 너무 비용이 비싸요. 현재까지는. 비싸다. 예, 비싸고 부족하죠. 네. 그래서 다시 원전으로 전 세계가 눈을 돌리게 된 거거든요. 원전은 적어도 탄소는 하나도 배출 안 하는. 그렇죠. 예, 탄소 제로 에너지 기업이니까. 예, 그래서 지금 원전 르네상스라고 불릴 정도로 전 세계가 원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원전 시대, 원전 시장이 1,000조 이상의 엄청난 시장이 지금 열리고 있는 겁니다. 1,000조 원입니다. 네, 1,000조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바로 그 원전 기술에 있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있고 네. 또 오랫동안 이것을 건설해온 경험을 축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1,000조의 새로운 이 원전 르네상스 시대에 가장 경쟁력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인 것이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 원전을 하나 건설하려면 수많은 이 여러 분야의 산업들이 협력을 해야 되거든요. 기술 집약적이다. 그렇습니다. 당장 원천 기술은 미국이 압도적으로 독점하고 있고요. 웨스팅하우스. 예,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뭐 증기 터빈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두산 스코다 파워. 스코다 파워. 그다음에 또 이걸 건설하려면 어쨌든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거대한 구조물을 져야 되잖아요. 이런 건설은 또 우리나라가 최고고. 두산건설도 예, 있고. 거기에다가 더해서 이게 그냥 지어놓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걸 운영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운전하고 열려놓고 60년간. 예, 이 과정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사고가 없도록 이걸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걸로 끝나는 게 또 아니에요.
그러고 나면은 폐기물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고준위 폐기물, 중전위 폐기물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참 이걸 대단한- 어떻게 처리할 거냐고 네. 하는데도 굉장한 기술과 노하우가 필요하거든요. 돈이 또 엄청 들죠. 그러니까 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여러 나라와 협력하지만 우리나라는 그 중에서 이 짓고 운영하고 폐기하는 데 있어서는 오랫동안 그 기술 축적이 돼 있는 나라. 이른바 풀 사이클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체코와도 이 원전 전 주기 협약을 맺은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자. 네. 이런 뜻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원전에 적용되는 그런 용어라고 할 수 네,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에 앞서 파벨 체코 대통령은 지난 19일 우리 정부의 국제방송과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한국은 최고의 선택이었고 지금도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태클에 따른 계약 불발 가능성을 일축한 것으로 해석됐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South Korea was selected by our government not by some random choice, but based on assessment of number of factors. Still is considered to be the best one. So I believe that it will be in the mutual benefit if the legal dispute between KHNP and Westinghouse is closed, because such a closure could lead to a mutually beneficial outcome to both sides. Both sides, KHNP and Westinghouse, because with the technology of Westinghouse and the Korean production capacity and experience and guarantees, I believe that it gives us the best possible mixture of parameters that we are looking for. 체코 대통령이지만 영어가 아주 능통하군요. 핵심이 다 들어 있습니다만 좀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파벨 체코 대통령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이른바 태클, 딴지 논란, 또 우리의 체코 원전 추가 수주 가능성 등에서 여러 가지 견해를 자세히 언급했는데요. 하나하나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이 웨스팅하우스와의 법적 분쟁 문제는요. 이게 원천 기술을 갖고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핵 연료를 태우는 과정이 원천 기술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웨스팅하우스의 원천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다른 핵 발전소가 가능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 여러 이 원전 건설 기업들이 있지만 대부분 다 이런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라든지 이런 회사들하고 어떤 형태로든 협력 관계가 있어요. 근데 협력 관계인데 때로는 이게 분쟁으로 번지게 됩니다. 이를테면은 수익률에 얼마를 배분할 거냐 이런 문제를 갖고. 커미션 달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는 기왕이면 돈을 더 받고 싶으니까 네. 이렇게 일단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요. 이게 이번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이런 식으로 웨스팅하우스와의 이 분쟁이 있었어요. 이 분쟁에서 결국은 돈으로 해결이 됐거든요. 이게 형사 분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민사 분쟁이에요. 조금 더 많이 받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체코 대통령도 그런 정도의 분쟁은 별거 아니다. 그리고 결국은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체코 대통령이 여러 가지 분야를 감안해서 한국이 최선의 선택이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베스트 초이스. 그럼 그때 그 여러 가지 선택은 뭐냐? 이를테면은 원전을 짓고 이걸 운영하고 폐기물 처리하는 이 기술적인 부분만 아니라 다른 고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른 고려가 뭐냐면 아까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건데요. 공기를 지킨다는 겁니다. 네. 이건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온 타임. 예. 위딘 버짓. 이게 에너지 수급 계획이라고 하는 건 전 세계 어떤 나라든 간에 전략적으로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2030년까지 지어서 에너지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한 2년 늦어진다. 그건 국가적 재앙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기 그 계획된 기간 안에 끝낸다는 게 무지무지 중요하고 두 번째는 온 버짓입니다. 예산 내에 짓는다. 뭐 돈 많이 주면 누구나 짓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대부분 다른 나라 기업들의 경우에는 처음 예산이 예컨대 5조였는데 짓다 보면 늘어나요. 그렇죠. 예, 공기도 조금 늘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이 국가적으로도 재앙이고 기업으로서도 참 힘들어지거든요. 늘어나는 게 뭐 조단위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업이 가장 최근에 건설한 게 그 아랍에미레이트 그 바라카. 네. 그게 딱 공기 전에 끝냈고 그다음에 예산 범위 안에서 끝을 냈어요. 그리고 확실하게 AS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 세계가 한국 기업이라면 믿을 수 있다. 그렇죠. 그 대목까지 포함해서 네. 체코 대통령이 얘기한 겁니다. 자, 또 우리 대통령실이 주목하는 게 있습니다. 체코가 현지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맡기지만 우리도 좀 이익을 봐야 될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체코가 자국 참여 60%를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가 확실히 따낼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 이건 어떤 뜻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자, 이 두산 스코다 파워가 이제 그 가장 핵심 부품인 터빈, 전기 터빈을 이제 그 제공한다. 납품하죠. 납품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게 한국 거로 계산될까요? 체코 거로 계산될까요? 일단은 체코에 있는 공장 아닙니까? 체코에 있으니까. 네, 그리고 소유권만 한국이지 이게 체코 기업이거든요. 체코의 국민 기업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체코 기업의 참여율을 60%까지는 하고 싶다는 희망사항이에요. 현지에서 고용도 하고. 자, 그러면 다른 나라 기업들이 이거를 요구를 받아주고 그리고 이익을 남기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특수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네. 60% 체코 기업의 참여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런 경우에 되게 좀 독점적 기업들이 그 기술 장벽 같은 게 높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면에 있어서 다른 경쟁국에 비해서 이 기술 장벽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윈윈하고 상생하자고 하는 기본 경영 철학을 갖고 네. 그래서 이제 체코 대통령의 저 이야기 중에는 우선 당장 짓게 되는 두코바니 원전도 체코 기업이 한 60% 참여하고 싶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요. 태물린.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네가 또 지을 텐데 그것도 그렇게 하자는 거고 네. 그다음에 더 나가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한국과 체코가 파트너십을 굳게 만들면 이른바 100년 원전 동맹이에요. 이거 가지고 새로운 시장으로 나가자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우리가 뭐 체코 옆에 폴란드라든지 이런 여러 나라가 지금 이 원전 건설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한국과 체코가 동맹을 맺고 같이 진출하면 이른바 팀 체코리아. 그렇습니다. 네. 예, 그 이야기까지를 체코 대통령이 지금 포함해서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팀 코리아가 팀 체코리아로 간다. 100년 원전 동맹을 이번 기회에 맺자. 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번 체코 방문은 원전 수주 마무리가 주 목적이었지만 다른 분야에서도 폭넓은 협력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번에 체결된 MOU 56건이나 되네요. 예, 대단하죠. 근데 이것도 보시면 우리나라 기업과 워낙 그 기술 수준이 좀 다른 나라와는 저렇게 MOU를 맺고 싶어도 못 맺어요. 네. 그냥 수입하고 수출하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저건 거의 대부분 기술 협약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제조업과 체코의 제조업의 수준이 비슷비슷하고 협력할 그 컨택 포인트가 넓다는 겁니다. 네. 어떤 분야냐? 이를테면은 배터리 분야, 그다음에 전기 자동차 분야, 또 AI 분야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데 있어서 MOU를 맺고 서로 파트너십을 구축하려면 어느 정도의 경제 기술 수준이 비슷비슷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 우리와 체코 간의 이런 전략적 동반자 관계 또 경제적인 그 폭넓은 협력 관계는 정말 서로가 상대를 잘 만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체코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미국 시장이나 일본 시장이나 중국 시장, 동남아 시장은 우리가 상당한 강점을 갖고 있지만 그렇죠. 유럽 시장은 조금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잠재력만큼 충분히 진출하지 못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체코가 이제 그 도약대가 되는 거예요. 베이스 캠프가 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그 옆에 나라들로 진출하기가 훨씬 쉬워지거든요. 전초기지 얘기가 그래서 그런 나오죠. 의미에서 지금 56개의 MOU는 앞으로 560개 MOU로 충분히 확대 발전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윤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규모 자체가 역대급이었습니다. 한 체코 확대 정상회담에 참석한 두 나라 장관급 무려 13명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유관 업무들이 많게 되는 것이고 그것과 관련된 주무장관들이 다 참석하는 게 서로한테 좋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장관 7명이 우리가 간 것도 이번에 예. 기록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장관 7명, 체코 쪽의 장관이 6명이 함께 배석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현안이 주무장관 없이 이루어지면은 결국은 또 후속 작업을 해야 되는데 주무장관들이 다 배석한 상태에서 이 논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MOU 또는 이 기술협력의 주체인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4대 기업 총수들이 다 갔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한 번에 거의 모든 것을 다 끝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갖는 행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두산 스코다 방문에 갔을 때 네. 임원들이나 뭐 간부들 나온 건 알겠는데 라인 돌 때마다 라인 근로자들이 알아보고 나와서 윤 대통령을 반겼다. 이런 대통령실 전언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이게 24조라고 그러잖아요. 원전건설 24조는 원전을 건설하는 데는 그 정도 돈이 드는 건 우리가 알지만 네. 체코 입장에서는 최대 규모의 투자인 겁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아마 나라의 운명을 건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이건 마치 60년대, 70년대에 포스코 건설하듯이 또는 70년대에 경부고속도로 건설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를 체코 국민들한테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전을 건설하는데 한국의 대통령이 직접 와서 현지 공장을 들여다보는 것 아닙니까? 네. 그 기업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노동자들도 굉장한 자부심과 환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한체코 정상회담에서는 여러 얘기가 K컬처, K컨텐츠 얘기도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김치 얘기가 화제를 모았어요. 밀로시 체코 상원의장이 나는 집에서 김치를 직접 담가 먹었다는 얘기를 파벨 대통령에게 했고 파벨 대통령이 윤 대통령에게 그거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다면서요. 그게 이제 보통 정상회의에서는 덕담으로 할 수도 있는 건데 제가 이렇게 맥락을 보니까 덕담이 아니고 진짜 김치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김치는 전 세계적으로 그 건강에 좋은 발효식품으로 지금 다들 알려져 있어서 지금 실제로 담가 먹고 대통령도 얘기하기를 윤석열 대통령 요리 잘하시는 걸로 소문이 났는데 직접 김치 담그는 노하우를 상원의장한테 좀 가르쳐주고 가시면 남자분인데 자기가 담궈 먹는데요, 실제로. 그러니까. 네. 그러면 자기는 상원의장한테 배워서 자기도 담궈 먹겠다 이러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것도 일종의 이제 K컬처인데요. K컬처의 위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멋진 대화였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여기서 가르쳐 달라고 하지 않고 상원의장에게 저 김치찌개 잘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거 가르쳐 주시면 저도 좀 배워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전언이 있었습니다. 이번 체코 방문에는 올 들어 처음으로 4대 재벌 총수가 모두 동행했고 60명 규모의 중소기업 대표들도 함께 갔습니다. 한 체코 비즈니스 포럼 모습 직접 보시겠습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정부 간 투자 촉진 프레임워크를 체결해 산업 전반의 포괄적인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제 팀 코리아에서 더 나아가 팀 체코리아를 만들어 원전 르네상스를 함께 이루어 나갑시다. 제도적 지원에도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체코의 고속철 인프라 건설과 운영에 네. 4대 총수 중에서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행보가 제일 많이 보도됐습니다. 체코에 나가 있는 현대차 공장을 직접 찾았는데 임직원들과 점심 식사를 함께 하면서 아낌없는 미래 투자를 하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예, 그 체코에 있는 현대자동차 공장은 전기차 생산 공장입니다. 지금 이 전기차 화재 때문에 수요가 약간 좀 지체됐다가 이게 지금 뚫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전기차 그러면 되게 미국 시장이 크고 미국의 대부분 전기차 공장을 짓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현대차 중에서는 유일하게 체코에 전기차 공장이 있고 네. 어떤 면에서는 이 전기차 시장은 유럽이 훨씬 넓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전략적인 어떤 그 교두보로 현대자동차의 그 전기차 공장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선 회장도 여기에 앞으로 더 과감한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분명하게 그 공장 노동자들과 대담해서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세계 2위의 전기차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액수도 액수지만 네. 유럽이라는 데가 굉장히 광활한 지역이라 네. 여력이 더 크다고 볼 수도 있네요. 이게 전기차의 단점 중에 하나가 한번 완전 충전했을 때 과연 몇 킬로 가느냐 그렇죠. 이건데 미국은 워낙 이게 대륙이 크기 때문에 캐나다 같은 데는 이 전기차를 가다가 중간에 여러 번 충전을 해서 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유럽은 그 자체는 크지만 실제로 한 나라는 작고 도시 내의 이동은 뭐 수십 킬로면은 충분히 갔다 왔다 할 수 있기 네. 때문에
어떤 면에서 전기차의 그 효용성은 유럽 시장이 훨씬 더 적합성이 높아요. 그리고 저탄소 탄소 재료도 유럽이 먼저 시작했잖아요. 네. 그런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하면 앞으로 우리 자동차 특히 전기차 시장의 유럽 진출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